요소가 무엇인가 했을 때 수능과 학생부 이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6월 평가원을 본 시점에서는 우리가 수능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한번 제 경험이 있는데 재학생을 한번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재학생을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3년 전에 타 학원에서 요청을 해서 고3 아이들 지금 시점에서 상담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아이의 객관적인 위치를 판단해 줬는데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를 다시 만났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소회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직 결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우리 새끼 이쁜데 왜 결혼 못했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렇지 엄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저희 누나가 한마디를 해요. 엄마 쟤는 저래서 결혼 못해.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이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학생에 대한 옛날에 아장아장 걸었을 때부터 그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아까 제 예에서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될까요? 저희 누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학생부와 수능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만 하냐면은 집에서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됐든 아버님이 됐든 아니면은 그 누나가 됐든 집에서 그분께서 주도를 해서 입시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우선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왜 6월 평가원이 그 정시를 보는 잣대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태까지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시험 3월달 4월달 교육청을 봤을 거고 재수생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사설 시험을 좀 봤을 거예요. 대성이나 종로나 중앙 이런 사설 시험을 많이 봤을 건데 이 두 시험 같은 경우는 응시 집단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시험은 고3 아이들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과 이제 나중에 들어올 반수생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시험은 고3 아이들만 보다 보니까 조금 더 평가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는 보통 3만에서 7만 정도 시험을 봐요. 근데 우리가 수능 때 보는 전체 응시 인원은 한 50만대 후반에서 60만 가까운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는 표본이 모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3, 4, 5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만으로는 객관적인 내 위치를 판단하기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6월 평가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점수를 갖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단의 자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나의 객관적인 위치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자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우리 아까 들어오실 때 이 배치표라고 하죠. 이 장판지 하나씩 드렸을 거예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의 6월 평가원에 대한 배치표는 아니에요. 6월 평가원에 대한 배치표는 아닌데, 어머님들은 잘 안 보실 텐데, 조그맣게 인쇄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배치표가 매 시험을 볼 때마다, 각 기관에서 추정하는 점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거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자료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 배치표로 인해서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장판지상으로 내 원점수 옆으로 줄을 쫙 굽니다. 줄을 쫙 근 상태에서 각 대학별로 걸리는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과들이 지금 객관적인 내 위치다 라고 우선적으로는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고려사항도 분명 많이 있어요. 학교별로 영역별 반영 요소라든가 반영 비율이라든가 반영 방법이라든가 학생부를 반영하는지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반영 고려 요소가 있을 텐데 그거 제외하고 단순히 맨 처음에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자신의 원점수 옆으로 줄을 쭉 그셔가지고 내 위치를 파악하는 것. 요게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메가스터디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가채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가시면은 내가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탐구 몇 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추천 대학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을 근거로 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웹상에 굴러다니는 엑셀 배치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입으로 그 회사를 말을 하진 못해요. 이모사, 그죠? 인강은 이모집, 그지? 그런 회사와 저희 M사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엑셀로 6월 평가원 때 원점수가 이 정도면은 대학을 어딜 가겠다라고 엑셀로 올리는 게 인터넷상 뭐 카페든 어디든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구하셔가지고 좀 관심 있으시면 구하셔가지고 내 점수를 입력하면은 그걸로 내 객관적인 정치 위치가 어디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위치 판단, 지금 현재 내 위치 판단에서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수능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죠? 정시 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 수능에 관한 부분을 지금 6평으로 인해서 판단을 우선 내려보시고, 그 다음이 이제 정시 말고 우리가 대학을 가는 데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예, 수시죠. 그러니까 수시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와서 이제 정시하고 수시를 나누면은, 순서가 바뀌었네요. 정시하고 수시 두 개를 나누면은, 첫 번째 이제 수시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에 맨 처음에 정시와 수시를 나눈 이유는, 수시는 내신, 정시는 이제 수능.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내신을 봐서 좀 더 성실한 아이들을 난 뽑겠다라고 대학에서 요청했던 부분이고, 정시는 그래도 수능, 내신 나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구제책으로는 수능으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보고 머리 좋은 애라도 뽑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대학에서 정시와 수시 두 가지로 나뉜 그 과거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내신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입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대학을 가는 전형 요소라고 했을 때, 수시와 정시 합쳐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별고사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능이라고 부르는 것. 이 네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수능에 대한 것은 우선 수시 때는 어떤 기능을 하냐. 첫 번째는 뭘까요? 최저학력 기준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정시 때 기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수시 때 중요한 것은 수능보다는 그 위에 있는 세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학생부 교과는 우리가 내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1.3, 1, 2, 3학년 합쳐서 1.5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적인 평가죠. 수치 계량화된 걸로 학교를 가는 전형을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정성에서는 뛰어납니다. 숫자가 되면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내려오시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도 합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는 중요한데, 그거보다 이것의 성격이 더 중요해요. 교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과를 갔을 때 내 수학 교과가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한 4점대예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다 합치면은 2.5예요. 이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학생부 교과로 봤을 때 3.5인데 수학은 1.5예요. 이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예, 학생부 종합에서는 후자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보는 숫자가 아닌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의 성격을 보거든요. 교과도. 성격에 들어가 있는 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수학과에서 수학 교과가 좋은 아이들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는 달리 숫자보다는 성격을 더 우선시한다.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학생부 종합과 교과 이 두 가지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간 아이들이 훨씬 많이 있을 거예요. 학생부 교과 예를 한번 봅시다. 그 자료집 한번 보시면은 홍익대가 나와 있을 거예요. 홍익대가 페이지 한 20페이지? 아니죠. 홍익대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료집 15페이지 보시면은 네, 홍익대 학교 표 3-7번 보시면 홍익대학교 인문하고 자연에서 내신 성적을 보면은 1점대하고 2점대 초반이 많이 보이죠? 1점대하고 2점대 초반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홍익대 국어교육과가 2017년도에 1.6 평균이 이렇게 많이 보일 텐데 이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이 되기 위해서는 인서울권에서 홍익대가 인서울권에서 15번째 대학이에요. 14번째, 15번째 대학. 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로 가기 위해서는 2점대 초반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종합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이 점수가 되지 않는다. 나는 홍익대까지만 갈 거야. 라고 판단했는데 점수가 3점대 후반 막 이렇다. 라고 했을 때는 대학별 고사와 수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능에 대한 판단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우선 한번 판단을 해보고 두 번째, 학생부 교과를 갖고 내가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든 어느 학교까지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평가원 시험이 잘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보다는 내가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능 위주의 전형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시는 필연적으로 대학별 고사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 수능 성적보다 내가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높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수능 대학별 고사보다는 수능은 아까도 말했듯이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의 역할로만 작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학생부 교과와 종합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구조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게 결정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갖고 나한테 유불리를 판단하고 이 윗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재학생의 경우 1차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어느 정도의 반영 비율을 보였느냐 라는 부분도 페이지 잠시만요. 페이지 20페이지 자료집 한번 보겠습니다. 그 20페이지 보시면은 표 3-10번 보시면은 학년별 반영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1학년에 20%, 2학년에 40%, 3학년에 40%예요. 재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그죠? 재학생의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만 학생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3학년 40%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중간 기말로 나눴을 때 기말고사는 100에서 20%의 반영 비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의 내용이 내가 조금 앞선다고 했을 때는 3학년 기말고사에 신경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내 점수가 좀 낮다 라고 했을 때 학생부가 낮고 수능이 더 잘 나오는 편이라고 했을 때는 기말고사의 중요도는 좀 떨어질 것이다. 대신에 논술 전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이 더 좋은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이제 수시 쓸 때 논술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논술 전형이라고 했을 때도 1등급부터 4등급, 5등급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하실 때 너무 나는 수능이 더 나으니까 아예 포기하자 이런 마인드보다는 그래도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상태 내에 존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등급 어간에 들어온다면은 논술 전형으로는 크게 손해보지 않고 수시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인 나의 위치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단의 주체는 집에서 가장 냉정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게 안 된다면은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 계시죠? 진학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내 아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이제 사설 업체들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사설 업체에서는 지금이 거의 성수기예요. 그러면 다 된다 그래요. 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고객분들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냉정하더라도 얘기해주는 업체를 한번 찾아가시던가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도움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틀 안에 그 안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보시면은 수험생 감소가 2018학년도 대입에 큰 변수이다. 올해하고 내년에 좀 늘 거예요. 재학생이.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급감하게 될 건데, 작년하고 올해 화두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수험생이 줄고 있다는 게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등급 받기가 어려웠던데, 요건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6%의 인원이 줄었어요. 그러면은 학생부 2.0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와 당해년도 봤을 때 여기가 100명이었다면은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94명 정도가 여기 안에 들어올 겁니다. 6%가 줄었다면. 그러면 94명 정도면은 등급 자체는 따기가 좀 더 어려워진 거죠. 100등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는 2.0이었는데 올해는 2점대 초반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죠? 요걸 하나 고려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 확대로 합격선이 하락할 것이다. 이 두 번째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전년에는 100명 뽑았습니다. 100명 뽑았으면 커트라인은 어떻게 돼요? 2.0이 되겠죠? 근데 인원 자체가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다고 치면은 2.0은 94번째죠. 그 밑에 26명은 어떻게 돼요? 2.0보다 더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 등급 받기 어려워졌지만 학생부 전형 자체의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합격선은 하락할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게 세 번째는 동일한 이슈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건의 등급별 인원이 감소했다. 학생부 등급도 따기 어렵지만 동일한 논리대로 수능도 등급 따기가 더 어려운 구조예요. 그럼 전년도에 서강대 기준으로 최저학력 충족률이 한 30%다 라고 했을 때는 올해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러다 보면 정시까지 영향이 가는데 정시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시도 전년도에 봤던 결과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인원수는 줄지만 모는 그대로예요. 학교 정원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슈다라는 거를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6월 모평 이후의 학습 포인트. 좀 거짓말이 좀 섞여 있으니까 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3월, 4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재학생만 들어와 있지 재수생은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보시면은 3, 4월에는 상위권에 남아있던 아이들이 6월 평가원에는 재수생이 들어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율을 따지면 그렇게 돼요. 재학생이 보통 45만 대 N수생이 15만 이 정도의 비율을 갖고 수능을 응시하겠는데, 상위 10%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재학생은 6, N수생은 4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이제 우리가 중국식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3대 1의 비율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6대 2의 비율이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재수생이 2배가 좀 많다는 거죠.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재학생은 준비해야 될 게 아까도 말했듯이 전형 요소들이 많죠. 교과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종합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재수생은 이 부분은 뭐예요? 확정돼 있죠. 확정돼 있기 때문에 수능에 올인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6월 평가원 때는 이 재수생이 들어왔죠. 예, 하위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 상위권과 중위권에 재학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재수생이 조금 더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수능 때는 반수생이 들어오는 건데, 제가 여기 입학을 총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제 상담이 2건 들어왔어요.
문과하고 이과 반수 상담이 들어왔는데, 문과는 성대 글로벌 경제 학과를 다니던 애가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더라고요. 작년 수능을 보니까 1, 2, 1, 1, 1 이런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작년 구평 때 나는 만점에서 하나 더, 한 두세 개 틀린 것 같고, 근데 학교를 갔는데 성대예요. 인정을 못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왔었고, 이과에도 이제 이 근처가, 이 학원이 위치가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근처에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 먹고 지나가다가 여기 메가스터디 있네? 그러면은 이제 6월달에 나 반수해야지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이과 아이는 작년 수능은 1, 2, 2, 3이었나? 이런 아이였는데 작년 9월 평가원이 11113이었어요. 그 9월 평가원 갖고는 의대를 갈 수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지금 서강대에서 수학을 배우고 있어.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저희 학원 저기 앞에 명예전당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재작년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 아이가 있는데, 얘가 전적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연대 경영이에요. 네.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능으로 왔을 때 최상위권이 되기는 재학생은 조금 더 힘들지 않나. 그리고 재작년에 조사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저희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로만 드린 건데, 그 재작년까지는 100분위가 400점 만점이었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400점 만점이어서 6월 평가원 때 380점 정도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재학생을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봤는데 거기서 성적을 올린 아이들이 10%, 유지한 아이들이 15%, 75%는 떨어졌어요. 버텨내기가 되게 힘든 구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학생보다는 재수생, 왼수생은 수능에만 올인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재학생 중에서 자력이 좋은 아이들은 이제 6월 평가원 본 이후에 뭘 해야 될까요?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자소서 쓰고, 첨삭 받고, 학종 준비, 면접 준비하고, 이러다가 구평 때 시험을 잘 못 보고 어떻게 될까요? 수능 때 망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저를 다시 보고, 이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 오늘 그 얘기 듣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판단에 대한 부분, 고려에 대한 부분 총체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모평 이후에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수생이 들어왔을 때는 얘네들이 상위권을 더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한 번 더 참고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뉘앙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프는 좀 거짓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재학생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재수생은 막 올라가게 돼 있죠. 신촌마가에서 공부하면 다 올라가게 돼 있는 건 아닌데, 다 올라가게 만들었고, 반수생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점수, 작년 점수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에, 동일한 걸 전제로 한 점수입니다. 처음 시작점이 동일하다는 거. 실제에서는 뭐예요? 시작점이 다르죠. 반수생은 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제 경험상 재수생은 여름 때 지쳐요. 반수생에 비해서. 그래서 끝판에 치고 나가는 게 좀 약하긴 약해요. 재학생. 반수생 들어오는 것만으로 인해서 이미 밀려나 있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수능 때의 구조는 요거와 좀 유사한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1번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학습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거기 자기 자력에 대한 기초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면은 내가 학생부가 좋고 학생부 교과로 가겠다, 종합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수능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최저 학력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수능에서 나한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과목에 집중해야지만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우선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하위권 자연계 학생의 수학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 이 중하위권 자연계 학생의 수학 선택에 대한 부분은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학 가형 응시자가 17만이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과탐 응시자는 24만이었어요. 그럼 가운데 이 사이의 간격이 7만이라는 차이가 있죠. 이 아이들은 어딜 가 있을까요? 수학 안 봐? 안 봐요? 네, 나형으로 이탈을 하죠. 근데 이 나형으로 이탈하는 시기가 언제가 되냐 하면은
우리 수능 원서 접수가 8월 말부터 9월 초에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국평 또는 수능부터 아이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총 응시자가 한 20만, 21만에서 내가 4등급 이렇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반수생도 들어왔기 때문에 응시자는 더 늘어난 상태에서 가형 응시자는 줄어들죠. 이 줄어든 아이들은 어디서 줄어들까요? 내 위에서? 내 아래에서 빠져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등급이라고 하는 것, 100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목을 응시한 아이들 중에서 나보다 못하는 아이들의 비율이에요. 그죠? 근데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빠졌어요.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죠. 그럼 100분위도 내려가고 등급도 내려가고. 근데 이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학 6평대 수학 5등급 뭐 이 어간에 있는 아이들은 한번 수리 나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지금 이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좀 늦을 수도 있어요. 8월 말이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한번 판단 고려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수학 가형에 대한 부담을 좀 내리고, 그죠? 그리고 수리 나형으로 가면서 등급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테고, 부담을 내리는 대신 공부 시간을 다른 과목에 할애를 하면은 다른 과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했던 게, 페이지 보시면 서울대도 수학 나형 받아요, 수시 때. 의류학과하고 서울대도 이과 모집단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 한번 보시면은, 칠 페이지 보세요. 네, 자료집 7페이지 보시면은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요 어간이고, 정시 모집에서는 높은 대학, 이제 고대는 간호대학하고 컴퓨터학과가 있긴 한데 가장 의미가 있는 데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라인이 붙은 것 같아요. 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라인부터 이과 기준으로 학생부 기준으로는 내가 3.0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 학생부 기준으로 3.0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과 국민대나 단국대가 보통 수리 가형으로 100분이 70 이상은 돼야지 가는 대학들이거든요. 4등급 초반대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되지 않는 아이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나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크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아이였는데 막 공부를 매번 하는데 555가 나와요. 맨날 공부를 해도 555가 나와요. 이과인데. 그래서 내가 8월 달에 제가 애를 불러서 상담을 했어요. 한번 나형으로, 얘가 또 간호학과를 원하는 아이여서 넌 나형으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근데 얘가 좋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더니만 수학이 3등급이 나옵니다. 3등급이. 보통 한 2등급 정도 위로 나와요. 그리고 영어가 3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서울의 끄트머리인 수시로, 뭐, 9월 망쳐서 뭐, 5, 3, 3, 3, 4 이렇게 나왔나? 했는데, 인서울의 끄트머리인 서경대 금융공학과를 갔어요. 그걸로. 근데 5면은 이과로 서경대를 갈 수 있나요? 지방 국립대도 못 가요. 지방 사립대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한 번에 선택을 했을 때, 한 번의 선택이 조금 대입을 잡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6월 말에 수학 나형 과탐반을 만듭니다. 통합반을.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그 대상은 안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 이 부분, 이게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하고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영어 절대평가 이번에 나왔을 때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7%에서 8% 정도만 90점 이상 1등급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영어 절대평가제를 우리가 취한 취지를 보면은 사교육 절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격제를 만들면서 사교육비를 좀 절감하겠다는 게 그 기본 취지인 것 같으니까, 이번 6평은
때는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 9편까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제로 변하면서 어쨌든 정시든 수시든 영어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이 작아진 편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2등급이 나오더라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극간의 차이가 좀 높지 않아서 지원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점수 나온 걸로 그 대학들을 피해가면 됩니다. 우선은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6월 평가원이 끝난 시점에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평가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학생부 성적 이 두 가지를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주관적으로 내 희망사항 담지 않고 판단하셔가지고 6평 이후에 5개월 남은 수험기간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성공적인 수험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셨다가 2부는 저희 학원에서 되게 훌륭하신 국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평가원 방향하고 이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잠깐 기다리셨다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